네, 제가 짬짬이 파악한 옴니턴 논쟁, 옴니턴 싸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계속 그 X에 메모도 남기고, 그리고 이리저리 글을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한 방에 옴니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겁니다. 라고 결론을 내기보다는, 나중에 있을 블록 사이즈 워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냥 스터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옴니턴 논쟁은 언제부터 있었나입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바로 X에서 이제 하나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걸 쭉 해석을 해보면 사토시의 걸작에는 옴니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제한은 2014년에 루크가 추가했습니다. 그와 피터 토드 사이에 이 홍보가 PR인데 홍보가 아니에요. PR은 풀 리퀘스트라고 해서 개발자들 사이에 GitHub라는 곳에 자신의 어떤 코드를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요청하는 그런 기능을 PR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홍보라고 구글 번역에서는 한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아니라 풀 리퀘스트다 입니다. 이 풀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PR 컨버세이션을 홍보 대화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이 대화 답변을 돌이켜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라는 걸 요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토시의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겠죠. 여기에는 옴니턴 제한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옴니턴의 제한을 최초에 두지 않은 사람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이렇게 싹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된 GitHub의 그 PR 여기 풀 리퀘스트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땡겨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청을 땡겨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게 2014년이에요. 2014년에 요 제목입니다. 요 제목을 해석해 보면 사용자가 데이터 캐리어 트랜잭션 중개 채굴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전 단계 화면에서 보면 사토시는 옴니턴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14년에 피터 토드가 아니라 루크 대시 주니어 이 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옵션을 추가해서 이것이 머지드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풀 리퀘스트가 비트코인 소스 코드에 통합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캐리어, 옵셔널 데이터 캐리어라고 하는 요것을 여기 루크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요걸 한번 좀 더 살펴보면 루크가 사용자가 데이터 캐리어, 이 데이터 캐리어는 우리가 엄브렐의 비트코인 노드 그 옵션에 들어가 보면 데이터 캐리어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이 기본값이 80바이트인데 그것을 0으로 만들면 이 데이터 캐리어 그 옴리턴을 사용한 옴리턴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전파하지 않는 그런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플로드를 만들어 드릴 때는 그걸 0으로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하곤 하는데요. 사용자가 데이터 캐리어 트랜잭션 중개 채굴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고요. 이렇게 여기 피터 토드예요. 피터 토드가 베어 체크시그와 체크 멀티시그를 제거하지 않고 P2SH와 Pay to Public Hash만 강제하는 것은 완전히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삽입하려는 사용자들이 대신 이를 사용할 것이며 이는 UTXO 세트의 비용을 초래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이 옵션만 비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만 추가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 둘이 요 풀 리퀘스트 대화에서 이리저리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좀 파고들게 된 시발점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왜 루크는 옴리턴 값을 제한하는 PR을 올렸을까라는
궁금증이 저는 생겼는데, 마침 X의 베를린이라고 하는 분께서 저한테 링크를 하나 주셨습니다. 자, 이거예요. 옴리턴 워 오브 2014년에 옴리턴 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뎁과 비트코인 트랜잭션의 대결이라고 되어 있는 비트맥스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2022년에 발표한 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챗GPT를 통해서 번역을 한번 쭉 해서 읽었고요. 그 읽은 내용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이야기 중간중간에 전체를 다 제가 번역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옴리턴 논쟁에 대한 맥락을 파악할 만한 것들만 제가 따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 제목을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요 전체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해서 읽으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읽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2014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게 2022년에 쓴 글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당시에 카운터파티라고 하는 뎁이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뎁 프로토콜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2014년 3월에 이런 논쟁이 카운터파티라고 하는 곳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때때로 오피 리턴 전쟁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네. 우리는 오피 리턴 사용과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 역사도 설명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이드 체인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2014년 초에 카운터파티가 출시되었습니다. 카운터파티는 비트코인 위에 작동하는 프로토콜 계층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위에 작동하는 프로토콜 계층이니까 일종의 레이어 2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레이어 2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본 바로는 레이어 2는 아니고 그냥 꼼수를 부려서 뭔가 장난질을 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새 토큰 생성과 분산 거래소에서 이러한 토큰의 거래 등 기능을 제공한다. 카운터파티가 뭔가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스템은 비트코인 트랜잭션 데이터의 일부를 카운터파티 프로토콜 내의 기능, 예를 들어서 토큰을 생성하고 전송하고 분산 거래소에서 시장을 주문하는 등등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카운터파티가 비트코인 명령어인 옵체크 멀티시그를 사용해서 카운터파티 관련된 데이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삽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삽입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옵체크 멀티시그라고 하는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해서 블록체인에 삽입했나. 자, 이 명령어는 원래 다중서명 트랜잭션의 서명을 검증하는 용어로 쓰이지만 카운터파티는 이 명령어를 비정상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2014년 7월에 한 카운터파티 트랜잭션을 보면 비트코인을 보낸 주소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추가적으로 3개의 카운터파티 프로토콜 관련된 데이터를 담은 출력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새 토큰 티켓의 생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멀티시그용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지는 옵코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마개조에서 새 토큰 티켓을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출력을 만들어낸 거죠. 자, 비트코인 코어 0.9.0은 옴 리턴 데이터가 40바이트 이하일 때만 릴레이 했습니다. 자, 이제 40바이트의 제한이 걸려진 상태를까지 왔습니다. 데이터가 더 크면 여전히 유효한 트랜잭션이지만 릴레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0바이트까지면 뭔가 그냥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수준은 되니까 여기를 남겨놓고 이것을 넘어서 더 큰 데이터를 보내버리면 릴레이, 그러니까 전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 원래는 80바이트로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많은 논의 끝에 개발자들은 40바이트로
정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 현재는 80바이트일 겁니다. 자, 2015년 2월에 비트코인 코어 0.11.0에서 릴레이 제한이 80바이트로 네, 이렇게 늘어났죠. 그래서 2016년 1월에 비트코인 코어 2 버전에서는 83바이트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80바이트로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초기 값이 8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엄브렐의 비트코인 코어의 설정 값으로 들어가면 데이터 캐리어와 관련된 바이트 수가 8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정확하지 않다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옵코드 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뭐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옵코즈 이게 복수잖아요. 그래서 옵코즈라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날 80바이트를 넘는 옵리턴 출력은 트랜잭션을 원하면 직접 채굴하거나 채굴자에게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다시 발발한 이 옵리턴 논쟁 같은 경우에도 채굴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고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옵리턴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또 한 번의 싸움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일어났던 얘기인 거죠. 리바이벌인 셈이죠, 지금이. 자, 옵리턴의 크기에 대한 실제 합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스크립트 펍키 제한이 10,000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10,000바이트까지 되도록 이미 이 네트워크 규칙상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바이트를 다 채워도 별 크게 지장 없도록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제한을 풀어버리자, 아니다, 더 조여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이 한 번 더 생긴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회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오디널스, 뭐 BRC20, 뭐 기타 등등 이런 프로젝트들로 인해서 우회할 방법이 생겨버렸고, 블록의 크기와 UTXO 세트 크기가 커진 거죠. 자, 이 글에서 뭐 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요. 이 변경, 옵리턴 도입, 제한은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옵리턴 변경은 이미 배포된 데이터, 이미지 등 저장 스캠들이 영원히 소모되지 않는 트랜잭션 출력으로 UTXO죠. 비트코인의 UTXO 데이터베이스를 부풀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증명 가능하게 소거할 수 있는 출력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옵리턴을 제한하게 하는 것은 UTXO 세트를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루크는 옵리턴의 릴레이 크기를 80바이트에서 40바이트로 줄인 이유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기능이 아닌 주요 기능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고자 했고, 그러니까 줄여서 크게 어떤 가능성들을 좀 더 낮추자는 의미고, 40바이트면 합법적 필요에는 충분, 그러니까 해시가 32바이트 더하기 유니크 아이디 8바이트면 40바이트니까 딱 원래 사용할 수 있는 40바이트만 남겨주면 되는 거지 80바이트까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80바이트는 512비트 해시를 위한 것이지만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줄인 이유도 설명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카운터파티 개발자와 사용자들, 그러니까 카운터파티가 만든 그런 토큰이라든가 뭐 이미지를 넣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좌절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저 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왜 특정 개발자 채굴자가 어떤 용도가 허용되는지 정할 수 있냐? 비트코인은 공개되어 있는 네트워크고, 비트코인의 합의 프로토콜을, 합의 규칙만 변경하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왜 막느냐라고 반발을 하는 거죠. 2025년에도 동일한 이런 논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자, 블록체인에 이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래서 컬러드 코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NFT의 희조색격으로 우리가 많이 회자되었던 컬러드 코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데이터를, 그러니까 색깔 같은 걸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이걸 왜 막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트랜잭션은 단순 송금일 수도 있고 러브 레터일 수도 있고 폭탄 기폭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없앤다면 비트코인은 오픈 프로토콜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끝이다 라고 해서 공개되어 있는 프로토콜과 네트워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건지는 사용자들이 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막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쭉 전개되더라고요. 자, 결국에 2014년 이후에 뎁의 이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개발자들은 주로 이더리움이나 다른 체인으로 옮겼고 이더리움은 결정적으로 개발자 마스와 모멘텀을 얻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더리움 쪽으로 이렇게 떠났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대표 효용 중에 하나가 뎁을 만들 수 있는 월드 컴퓨터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더리움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뎁 개발은 비트코인에서는 사실상 최소화되었고 이더리움으로 모두 떠났다라고 이렇게 그 글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아름다운 해피 엔딩일 줄 알았습니다. 저 글을 보고는. 하지만 2025년에 왜냐하면 이더리움으로 다 똥들을 만드는 인간들은 떠났기 때문에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2025년에 다시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금융 네트워크이므로 금융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까? 요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터파티라고 하는 곳에서 비트코인의 송금 데이터, 원래 멀티식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마개조를 해서 다른 비금융 데이터를 넣는 것, 이걸 반발해서 그 멀티시그용을 그건 사용하지 않고 옴니터널으로 이렇게 우회했다라는 그런 정보를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비정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하나의 쟁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금융 데이터 삽입으로 채굴자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생태계도 좋아지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한 쟁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채굴이라고 하는 행위로 블록을 생성하게 되고 그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채굴을 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해시레이트로 우리가 이게 산출을 표현을 하는데 해시레이트가 높아질수록 이 금융에 대한 이 데이터를 위변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급격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채굴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자가 이익을 얻게 됐기 때문에 생태계에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쟁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금융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넣는 게 정당한 거야? 라는 논의들도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 또는 UTXO 중 어디에, 이게 오타네요. 어디에 비금융 데이터를 넣게 하는 것이 좋을까도 쟁점입니다. 정확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비금융 데이터를 블록에다가도 넣을 수 있고요. UTXO 세트에다가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블록에다 넣고 어떤 것이 UTXO 세트에 넣는지 아직 저는 스터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구분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넣는지에 따라서 넣는 방법에 따라서 블록 또는 UTXO 세트에다 넣을 수 있는데 옴니턴 제한을 해제하는 사람들은 UTXO 세트가 계속 많아지면 그것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블록 쪽에다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자라는 그런 의미고 루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옴니턴 옵션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것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여서 할 수 있게 좀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융 데이터를 블록과 UTXO 중에서 못 넣게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것을 어디에 넣도록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까? 이것도 쟁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원래 사토시가 만들었을 때는 옴니턴 제한이 없었는데 그것을 다시 루크가 시작을 해서 옵션을 조정할 수 있도록 넣었잖아요. 그 데이터 넣을 제한을
다시 없애는 것. 그러니까 원래 제한이 없었다가 제한을 넣었다가 얼마만큼 제한을 해야 될지 티키타카를 하다가 현재 80바이트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제한 옵션을 아예 없애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결정일까? 요게 또 하나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다 보니까 그럼 뭐 그런 쟁점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왜 꼭 그런 태도와 그렇게 빨리 그 피터 토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 왜 너네들이 코어를 독점하려고 하는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큰 반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너 혹시 돈 먹었니?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옴니턴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왜 논란이 다시 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한 거를 정리한 거고요. 살펴보니까 옵코드라고 하는 종류가 이렇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옴니턴은 뭐 일부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옵캣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의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씩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실제 요거는 제가 이미지를 다른 데서 갖고 온 거고요. 현재 버전 29에 script.h라고 하는 요쪽에 들어가 보면 현재 버전의 옵코드들의 목록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옵코드 타입이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고요. 버전 29의 현재 버전의 옵코드 리스트는 이 주소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해외 영상을 번역하거나 다른 자료를 좀 정리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제 요즘 관심사 자체는 옴니턴 논쟁이 왜 나왔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나는 이런 논쟁의 한 가운데 들어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계속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정리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또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기존 자료들을 좀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대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